1589년 수나라의 문제는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제압하며 마지막 왕조인 진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 수문제에게 감히 대적할 적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중화통일의 업적을 이룬 수문제는 안으로 부역을 경감하며 법령을 간소화시키는 등 내정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다히 중화통일을 위해 하늘이 내린 귀재라 불릴만 했습니다. 또한 하늘 아래 모든 것을 가진 수문제는 이제 장성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위세와 간계는 대단해서 동돌고를 굴복시키며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수문제는 북방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돌고를 복속시킨 그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는데요. 동북 쪽에서 거란과 말갈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고구려 때문이었죠. 당시 고구려의 평원왕은 수나라의 천하통일로 중심에 모인 거대한 힘이 밖으로 분출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죠. 물자를 비축하고 병사들의 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첩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기술자를 매수하여 수나라의 쇠뇌 제작법을 빼돌리는 한편 돌궐에 사신을 보내 동태를 살피고 고구려라는 외교선의 존재를 강조하였죠. 수나라를 견제한 셈입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이런 첩보 활동들이 모두 수문제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수문제는 기분이 매우 나빴는지 반응을 보이죠. 고구려는 작으니 황제인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떻겠냐면서요. 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은 진나라를 그러했던 것보다 쉽다며 위협을 하죠. 고구려의 평원왕은 수나라의 이런 위협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른 590년 평원왕이 죽고 장자인 영양왕이 즉위합니다. 풍채가 매우 남달랐고 성격도 호쾌한 그는 고구려의 기질과 맞는 왕이었죠. 598년 전쟁 준비가 완료됐다고 판단한 영양왕은 수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목표는 요소지역의 임유관이었죠. 요소지역은 당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으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한다면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 지역입니다. 숫자는 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그 기세는 매우 맹렬해서 임유관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수문제는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한왕, 양을 원수로 삼아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라고 명하죠. 수나라의 육군은 임유관을 거쳐 고구려를 향했고 수군은 산동반도의 동네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이한 것은 수나라의 군대에 전염병이 몰아쳤고 수군은 폭풍우에 쓸려나가 활에서 구할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전투 상황은 전해져 내려온 기록이 없는 바 중화통일의 운을 다 써버린 수문제에게 하늘이 내린 경고였음이 틀림없습니다. 604년 오랜 지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수문제는 회류나 양광을 태자에서 패출하고 그의 형 양용을 태자로 삼으라는 조서를 쓰도록 합니다. 이 소식은 당시 궁을 장악했던 태자 양광에게 들어가고 그는 아버지인 수문제를 살해했으며 형 양용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이 태자 양광이 바로 수나라의 2대 황제 수양제입니다. 잔인하며 욕심이 많던 새로운 황제는 장성을 보수하고 대운하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수양제는 건설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토목공사의 여성들까지 끌고 갔으며 동원된 인원만 1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가혹한 건설 명령은 대운하 양옆에 시체산을 쌓아나갔으며 동네마다 농사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흉년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고구려를 괘씸하게 여긴 수양제는 대규모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612년 정월 산동반도의 복례 수성에서 고구려를 향한 전함들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는 고구려가 코앞에 보이는 요하였죠. 수양제는 직접 지휘하였고 병력의 수는 전투병만 113만 3,800명이었으며 그들을 지원하는 인원은 약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총 300만 명이 고구려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그 길이는 400km에 달했으며 모든 병력이 출발하는 데에만 40일이 걸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까지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침공이었죠. 100만 대군은 요하로 집결합니다. 부교를 만들고 설치가 완료되자마자 수양제는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급하게 만든 부교는 3m가량 짧아서 요하 건너편에 닿질 못했는데요. 뒤에서 수양제가 지켜보고 있으니 병사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물로 뛰어들고 고구려를 향해 돌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돌격 대장이 있었으니 일군 사령관 맥철장입니다. 중화통일이라는 자신감, 뒤에서 황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고양감, 전공을 올려야 한다는 성취감이 그의
고구려군의 두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고구려군에게는 불을 보고 날아드는 나방만큼 쉬운 먹잇감도 없었던 거죠. 1군 사령관 맥철장은 첫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전사합니다. 사실 사령관급이 전사하는 경우는 전쟁사 통틀어서 몇 없는 경우인데 그 몇 없는 경우 중 하나가 맥철장의 전사입니다.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고구려군이었지만 수나라의 병사는 많아도 너무 많았죠. 중과 부적. 최선을 다해 혁혁한 전공을 올린 고구려 병사들은 요동성으로 물러났습니다. 수나라의 대군은 모두 요하를 건너게 되었고 100만 대군이 요동성을 사방으로 포위하게 됩니다. 요동성은 평야에 위치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어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 불리함을 메우기 위해 요동성 주변에 깊은 해자를 파서 물을 채워 넣었으며 성벽의 높이를 30m로 지어 적의 공성용 사다리가 닿질 못했습니다. 30m면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성벽 또한 깎은 돌을 촘촘히 박아놓고 2중 3중으로 겹겹이 채웠습니다. 하나를 벗겨낸들 그 뒤는 2겹, 3겹이 더 나오는 것이죠. 수양제는 전투 전 장군들과 병사들을 집결시켜놓고 일장연설을 펼칩니다. 모든 군사는 나의 명령하에 움직일 것이며 독단적 행동은 엄벌에 처할 것이다. 300만 명을 눈치 보게 만든 역대 최악의 연설로 인해 장군들은 승리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양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 전략만 늘어놓게 되었죠. 수양제는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수많은 병사들은 앞다투어 돌격하였죠. 전투는 엄청나게 치열했고 당시에 최신 기술이 반영된 공성 병기들이 전부 동원되었으나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2월에 요동성에 도착하고 6월이 될 때까지 4개월의 공격에도 100만 대군은 요동성에 기스만 내고 있었던 거죠. 또한 고구려까지의 보급거리가 너무 길어 300만 명이 식량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요동까지 보급거리만 2000리로 약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돌아와야 할 거리죠. 그리고 생산에 종사해야 할 청년들이 모두 전쟁에 동원되다 보니 물자 생산량은 점점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양제는 묘책을 하나 내게 되는데요. 우중문과 우문술로 하여금 30만 명 중력을 이끌고 평양을 점령하라는 것이었죠. 고구려의 성들이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구려의 영양왕을 빠르게 잡아 전쟁을 끝내려던 것입니다. 또한 부족해지는 식량은 평양성 근처에서 대기 중인 내호와 장군의 수군들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중문과 우문술은 호기롭게 출정하였으나 요동성부터 평양성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게다가 빠른 침투를 위하여 별동대는 보급부대를 두지 않았죠. 병사들이 직접 식량을 짊어지고 행군했습니다. 5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한다니 맛이 가는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별동대 병사들은 지휘관 몰래 군장에 쌓았던 식량과 짐들을 길바닥에 버리거나 묻어버립니다. 나중에 굶어 죽을 것을 알아도 당장 무거워 죽는 거거든요. 겨울에 시작한 전쟁도 여름을 앞에 두어 굉장히 더워졌고요. 그리고 고구려에는 당시 재상이었던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압록강을 건너 우중문에게 거짓 항복 의사를 전달하며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도 항복 사신단이 당도하지 않자 그제서야 우중문은 속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평양성으로 진격합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우중문이었지만 을지문덕 장군에게 놀림당한 것을 되갚으려 한 것이죠. 또한 평양 근처에 도착하면 내호와의 보급선과 합류하여 병사들의 배고픔도 달래줄 것이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적의 이런 상황을 전부 꿰고 있던 을지문덕 장군은 작은 전투를 일으키고 계속 패하는 척하며 식량이 없는 적을 놀려대고 고구려의 깊은 곳으로 계속 유인하였습니다. 수나라 별동대가 애타게 찾는 내호와의 수군은 평양성에서 약 60리 떨어진 곳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수만의 수군으로 우중문 우문술의 별동대를 기다릴 것이지 포승심이 발동한 내호와는 고구려군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고구려군의 낚시가 시작되는데요. 내호와에게 일부러 전투를 져주며 그를 깊은 곳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결국 매복해 있던 고구려의 건무 결사대에 의해 크게 패하게 되고 수만의 병사는 수천의 병사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내호와는 겁을 먹고 고구려군과의 전투를 계속해서 피하게 됩니다. 수나라 별동대의 보급선은 망가진 것이죠. 한편 을지문덕 장군에게 속아 평양성 30리까지 진격한 우중문과 우문술은 그들의 보급선이 괴멸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망연자실합니다. 이들을 비웃으며 을지문덕 장군은 그 유명한 시를 그들에게 보내죠.
신책 구천문, 묘산 궁지리, 전승 공기고, 지족 원운지. 이거 완전 반어법이거든요. 하늘의 이치를 꿰뚫어서 더 죽겠다는 8월에 내려왔구나. 너 계산 잘하잖아. 근데 보급 계산은 왜 그 모양이냐? 7번이나 이겨놓고 뭐 가져간 거 있어? 알겠으면 집에 나가라. 피똥 싸기 전에. 라는 거죠. 열받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분통 터지면서 우중문과 우문술은 퇴각합니다. 그리고 퇴각할 때 기습받을 것을 염려하여 방진을 짜며 퇴각하죠. 방진이라는 거 단단하고 전술적이지만 모양을 지키기 위해 병사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고프고 덥고 지친 병사들에게 방진을 짜면서 퇴각하라니요. 신묘한 대책이 맞습니다. 살수에 도착한 수나라의 별동대입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배고픕니다. 덥거든요. 그리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다만 숫자가 많으니 프랑크톤이라 할 수 있고요. 그들이 살수를 반쯤 건넜을 무렵에 뒤에서 을지문덕이라는 큰 고래가 프랑크톤들을 먹기 위해 맹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방진이 무슨 소용일까요? 고구려 기병들에 의해 한 번 부서진 방진은 회복될 기미가 없고 수나라의 병사들은 혼비백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후미를 담당했던 우둔희 장군 신세웅은 고구려군 창에 관통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수나라 병사들의 비명이 살수 전역을 덮었으며 피의 물결이 장강까지 흘러들어갔다 전해집니다. 우중문, 우문술, 내호와는 겨우 꽁지 빠지게 도망쳤으며 살수에서 살아나간 수나라의 병사들은 2,700명이었습니다. 30만 명 중 29만 7천 명이 죽어버렸으니 살수에서 죽을 확률 99.1%, 살아날 확률 0.9%입니다. 살수 대첩은 흔히 둑을 터뜨려 수공으로 몰살했다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물결을 이루려면 소양강댐 정도는 폭파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살수 대첩의 소식을 전해들은 수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술, 내호와를 삭탈 관직하고 본국인 수나라로 압송해버립니다.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수양제 역시 고구려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후위를 기약하기로 했죠. 300만의 대군은 이렇게 쫓겨나듯 수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 전체 인구와 맞먹는 300만의 침공을 막아낸 것은 한국 전쟁사 중 최고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얻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발전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